네, 반대 신문 진행하시죠. 네. 신문 사항 좀. 지금 아마 검찰에서 물어보신 내용하고 상당히 중복이 많이 돼서 저희 신문 사항도 한 1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네. 생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증인- 부족하면 말씀하십시오. 네, 네. 네, 말씀 채워드리겠습니다. 증인 그 피고인의 변호인 해광의 이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증인으로 해서 호칭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항입니다. 조금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특별검사에서 총 4번에 걸쳐서 조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증인께서 지금 CCTV 여러 번 보셨지만 조사받으시는 과정에서 CCTV를 직접 보신 거는 2025년 8월 7일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신 적이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 중간에 변호인이 퇴실한 상태에서 CCTV를 보셨죠. 네, 조사 그렇습니다. 받으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CCTV 열람이 종료된 후에 변호인 동석하에 증인께서 진술하신 걸 보면 그동안 수사기관 국회 등에서 진술한 내용과 CCTV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증인께서 그동안에 그 CCTV를 보시기 전에는 수사기관 국회 등에서 진술할 때 증인은 증인의 기억에 따라서 진술하셨던 거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충격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증인의 기억이 굉장히 파편적이고 이 단편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그 기억들 하나하나는 다 맞는데 선후 관계라든지 실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이런 기억들이 좀 선명치 않은 부분인 거죠. 뭐 하여튼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방항 생략하겠습니다. 사망도 생략하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간항을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찾으시니 빨리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연락받으셨어요. 그때 대통령이 왜 증인을 부르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시 증인께서는 대통령이 왜 증인을 부른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시간상 저는 뭐 제가 이제 부총리가 돼서 그런 일은 별로 없었지만 제가 경제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저녁 때 뭐 어떻게 말하면은 그 저녁 먹는 자리에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과거엔 있었기 때문에 그 저는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대로는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저녁 먹는 자리라고 하면 이제 저녁 끝자리쯤에서 네, 그렇죠. 뭐 오라는 왜냐하면, 의미. 저는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저를 오랜만에 전 낮에 대통령을 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저를 오랜만에 봤으니까 기억이 나서 그날 저녁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저를 불렀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항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하셨죠? 네, 그때도 대통령이 뭐라고 증인한테 오라고 하던가요? 어디냐. 예. 그래서 좀 빨리 갑니다. 뭐 그 정도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냐 빨리 갑니다 이렇게요. 네, 그때도 대통령에게 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실에 도착한 걸 보면 시간상 증인께서 전화 받고 가는 동안에 한 14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 14분 동안에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또는 여기 한덕수 총리하고 연락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혀 없으시고요. 7항입니다. 아까 이 부분도 증인이 그 처음에 대통령실에 와서 5층에 도착한 다음에 대접견실을 안 가고 집무실 잠깐 들어가셨는데 2분 정도 걸렸는데 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과 인사만 하고 나오신 겁니까? 글쎄 그게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집무실에서 들으신 건 아니고요. 들었다면 제가 기억을 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대접견실로 가셨는데 네, 대접견실에서 다들 모여서 분위기가 좀 웅성웅성하고 그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분위기는? 뭐 웅성하다기보다는 대접견실에 계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그렇죠.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네, 놀라셨습니까? 그래서 놀랐죠. 그래서 저는 무슨 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담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그냥 앉아 계시는데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총리께서 좀 뭐 넋이 나간 표정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제가 평소에 못 보던 그런 표정이었던 걸로 당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계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 제가 그 얘기 그렇죠. 계엄을 선포한답니다.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증인이 앉으셨던 자리를 보면 증인이 있고 그 옆에 조태열 장관이고 그 다음에 총리께서 이렇게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조태열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했을 좀 걸로 추정을 한다고 네, 말씀드린 가까이 겁니다. 바로 옆자리에 네, 바로 계시니까. 옆자리니까요. 네. 네. 그 증인께서 집무실에 들어갔을 동안에 집무실 원탁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뭐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반대한다고 들어갔을 때인데 대통령이 혼자 앉아 계셨던 건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원탁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의 원탁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예, 그 가운데에 어떤 문건이 놓여져 있는지 여부는 기억은 정확히 안 네, 나시고. 왜냐면 저는 계속 서 있었고요. 대통령 앉아 계셨기 때문에요. 네. 구황입니다. 구황도 증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집무실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들은 적이 없고 대제권실 입신한 후에야 국무위원 중에 한 분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시팡입니다. 시팡도 증인이 아까 다 대답하셨는데 그 피고인이 대통령이 손짓을 해가지고 피고인하고 김용현 장관이 함께 집무실에 입실하는데 이런 모습들 잘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시는 납니다. 거죠? 네, 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항 생략하고 11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CCTV 아까 보셨을 때 보면 박성재 장관이 김용현 장관을 향해서 만류하는 듯하게 손을 흔드는데 그거는 못 보셨죠? 네, 못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무슨 이야기를 하자 대통령이 접견실을 나가다가 되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것도 기억 네, 안 나시죠? 전혀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가항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국무위원을 더 불렀다고 짐작했지만 국무위원을 더 부른 이유가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인 줄은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이 말씀하시는 진술 중에 정족수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개의하는 요건인 11명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사후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당시에는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정족수가 몇 명인지도 몰랐습니다. 네. 당시에는 정족수라는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정족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법제 업무 편람이라는 것에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러한 사실 아십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시에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사람이 누구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무위원을 더 불렀다고 짐작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군가 뭐 국무위원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더 불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 자체가 뭐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심각하게 뭐 누구가 오고 뭘 기다리고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진술하셨던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같아요. 국무위원이다 이런 정족수 개념이든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갖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하신 거고 네,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사람을 더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는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게 네, 딱 증인의 그 기억이시네요. 정도입니다. 네, 당시의 생각. 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서명 이야기가 나왔을 그렇죠, 때 그때 네. 이제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구나. 아니요, 나중에 이제 서명하라고 할 때 제가 그러니까 서명을 하라고 이야기 나왔을 네, 때 저는 서명하라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래서요. 네. 아, 이게 회의였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회의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서명하라고 얘기할 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 앞에까지는 이게 뭔지 네, 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됐던 네,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서명 이야기 나왔을 때 뭔가 형식을 갖추고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네,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12항과 가나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일어나서 강력하게 국가 신인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조태열 장관도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때 대통령이 증인과 조태열 장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들은 둥 마는 둥 했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박성재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를 보면서 경제하고 외교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했던 건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게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얘기만 했고 대통령 아마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뭐 대통령이 별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안 난다 이런 말씀 정도입니다. 그때 박성재 장관이 라항입니다. 대통령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이야기를 한 상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뭐 진술한 게 있습니까? 박성재 장관이.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박성재 장관 말이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외에 혹시 또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만류하는 발언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일단은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13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그 대통령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셨잖아요. 증인의 이 진술은 이제 증인이 오기 이전에 피고인이 대통령을 어떻게 만류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는 네, 그렇죠. 상황에서 제가 진술하신 거죠. 네, 저는 선포 한 20분 전에 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직접 본 게 있냐 직접 이런 말씀. 피고인이 만류하는 장면은 보지는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 그 의미입니다. 그 이전에 피고인이 만류하지 않았다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알 수 없는 아닙니다. 사정이죠. 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14항입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 안 하십니까? 라고 한번 말씀하시니 피고인이 증인에게 나도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데 그건 네, 기억나십니까?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그 아까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정리해서 보면 그 증인께서 총리님께 와서 왜 반대 안 하시냐?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끝내실 거냐?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때 피고인이 부총리도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려봐라. 나도 말씀드렸는데 거부하시니 부총리도 한번 말씀드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부총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일어나서 총리 옆에 가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들어가 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들어가서 만류해 보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앞부분에 피고인이 부총리도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려 봐라. 나도 말씀드렸는데 거부하시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게 대당초의 기억이었습니다. 사실 그 순서가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래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저 CCTV를 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 대통령께서 나오셨고 만류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와서 그래서 제가 CCTV를 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제가 총리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총리께서 나도 반대 많이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총리께서 저한테 뭐 들어가서 만류해보라는 식의 얘기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이어져서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답변을 했는데 CCTV를 보니까 이거 제 기억이 좀 잘못됐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CCTV를 보고 나서 기억이 좀 뭐 낫다 그럴까요? 아니면 기억이 바뀌었다 뭐 바꿔야 된다 생각을 들까요? 그래서 CCTV에서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뭐 얘기를 하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보고 나서 제 기억이 그거는 나중에 제가 나와서 총리께 말씀하실 때 얘기한 거니까 두 개의 어떤 파편적인 기억을 있는데 그거의 순서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불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CCTV를 보고 뭐 그렇게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나도 여러 번 반대를 했는데 부총리께서도 한번 말씀드려봐라라고 만류해 보시라고 말씀하신 거 하고 그리고 아니죠. 그러니까
나도 많이 반대했다는 거 하고 부총리도 가서 만류해 봐라라고 얘기 두 가지가 두 개.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억은 분명히 맞는데 네, 그렇죠. 그 기억의 선호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정확치 말씀인 않았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억이 아니고 이 기억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총리께서도 한번 만류해 보시라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나도 여러 번 반대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시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어느 게 선호인지는 아까 CCTV를 보시니까 바로 그게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네, 기억이시는 일단, 것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증인이 원래 계엄에 반대할 의사를 표시할 생각이 있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먼저 피고인이 아까 계속 주신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먼저 증인한테 반대를 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증인이 이제 반대하는데 피고인한테 말을 하고 들어간 건지 그게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아까 재판장이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총리께서 저한테 뭐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총리께서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들어간 건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기억이 불완전했었는데 제가 CCTV를 보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냐면은 다시 기억이 난 게 대통령이 나오신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갔던 그 선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총리께서 그럼 나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는 거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러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니까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제가 좀 혼재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라라고 하셨던 것으로 뭐 그거는 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앞에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서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 이건 기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총리께서 저한테 들어가서 말해보라라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가 뭐 먼저 가서 했는지 총리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갔는지 이 기억이 없었는데 CCTV를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그럼 결국 나중도 본인께서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CCTV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일단은 기억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그 지금. 공백 부분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라항 생략하고요. 그 증인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게 비상계엄 선포하면 우리 대외 신인도와 경제가 땅에 떨어진다.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 혹시 증인 외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이야기한 사람 없었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대접견실이 아니고 집무실에서 집무실에 들어가셔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따라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누가 같이 들어간 건 기억이 났는데 그래서 그 두 분이 아마 그럼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에는. 다른 분들 제 이야기는 기억이 뒤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하고만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기억이 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증인이 집무실에서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대통령이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돌아오신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예. 15항입니다. 증인이 요건 한번 CCTV 좀 틀어줘 보시겠습니까? 22시 12분 52초경입니다. 네, 22시 12분 52초. 예, 지금 보면 증인이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손짓도 하시고. 네. 예. 이때 피고인은 그런 증인을 쳐다보는 모습에 대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더 반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장면입니까 이게? 글쎄, 아직 선포 전이니까요. 근데 저 장면인지 아니면은 저 때가 어떤 때인지 왜냐면 저 딱 조각을 순간을 써서 저한테 물어보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실에 집무실에 제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앉아서 그때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 피고인이 우리도 반대를 많이 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네, 들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때 그- 그렇단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조태열 장관도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총리께서 하여튼 저한테 뭐 나도 반대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피고인이 그렇게 말을 한 거는 증인이 먼저 왜 반대를 안 하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나도 반대 많이 했다 이렇게 네, 답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네,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께서 먼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나도 반대 많이 네, 했다. 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화하신 거는 네, 기억나신다는 그렇습니다. 네. 거죠. 당시 증인은 그 김종환 실장이나 강희구 실장 통해 가지고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시고요. 다음 생략하고요. 증인은 앞서 진술하신 것처럼 국무위원을 더 소집하는 이유가 사람을 더 불러서 이야기하려나 보다라는 정도로 이해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 더 오는 이유가 국무위의 회의라는 걸 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셨던 네, 거죠. 전혀 그때 못했습니다. 그 22시 13분 11초경 한번 틀어줘 보시죠. 네, 22시 13분 11초. 증인께서 이제 김영희 장관이 입구에 서 있고요. 네, 이때도 손짓을 하시면서 증인께서 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김용인 장관한테 상당히 항의를 했죠. 예, 이게 뭐- 말이 되냐?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따졌고 옆에 조태열 장관도 마찬가지 네, 그렇죠. 취지로 네, 말씀하셨고 그때 김영현 장관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네, 거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은 대접변실에 앉아 있었던 분들 중에 김영현 장관 외에 혹시 이 계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계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뭐 제 기억은 없습니다. 네, 김영현 장관 외에는 없었던 네, 겁니까? 없습니다. 17항입니다. 아까 그 문건 보신 것들 말씀인데요. 13분 48초에 보면 문건을 증인께서 여러 개를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 CCTV 보니까 본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혹시 그 포고령이라는 거가 있었습니까? 전 문건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요. 예. 어떤 문건이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내려보시죠. 요게 이제 포고령 내용이거든요. 네, 1, 2, 3, 4, 5, 6, 7, 1, 2, 3, 4, 5, 6까지 있고 맨 밑에 육군대장 박한수까지 해서 포고령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봤던 기억은 없으십니까? 네, 이건 나중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 통해서 하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김용현으로부터 서류를 하나 받아와서 가서 복사해 와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던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영주 장관이 들어온 장면은 기억이 나고 이제 그때 증인의 인식이 이게 국무위원들을 불렀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오영주 장관이 왔다는 것만 인식을 하지. 그래요? 이게 뭐 무슨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정족수가 채워져서 했다 이런 생각은 당시엔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은 안 나시겠네요. 오영주 장관 왔을 때. 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다만 아까 여러분이 질의했던 말씀하셨던 얘기도 그런 얘기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나항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오영주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그 시점 이후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거거든요. 뭐 하여튼 예, 뭐 이제 별- 화면상 네. 보면 11명이 네, 됐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김영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의견을 진술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전혀 없죠. 다만 증인과 같이 반대하는 분들이 증인과 조태열 장관만 일어나서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셨던 거고요. 아마 그 순간은 아니고 전에 나왔을 예, 그 전인데.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오영희 장관 온 이후에는 증인께서는 더 재고해 주십시오라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뭐
네,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제구해 예. 주십시오라고 해서 대통령이 있을 때 대전실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대통령을 따라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국가 신인도와 경제가 망가집니다라고 반대하셨고 네. 그 후에 대통령이나 김영인 장관이나 뭐 말이 소위 말해서 통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겁니까? 글쎄 그 질문에 전 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19분인가 20분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CCTV를 초 단위로 나눠서 보시니까 변호인께서 뭐 이 순간에는 이렇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만 19분 저 초연실장에서 19분 2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대통령께 대적견실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집무실 가서 말씀드리고 또 나와서 김영인 장관한테 또 항의하고 그다음에 총리나 아까 뭐 다른 분들한테도 안보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만류하자고 하고 얘기하는 고가 20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제가 가만히 앉아 있었냐는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께서 나오셨다 그냥 나가신 모습입니다. 저희가 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고 당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나오셨다가 그냥 나가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면 대통령이 나와서 오영주 장관 온 이후에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들,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뭔가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기회가 전혀 부여된 바가 없는 거죠. 네,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앉아 계시다 금방 나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9항입니다. 당시의 증인은 국무위원들을 왜 소집한 건지는 알지 못하셨고 사후에 국무회의의 외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항에 보면 증인께서 연락받으신 거는 강희구 부속실장하고 대통령의 연락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지금 말씀하셨던 국무회의의 외관이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을 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대통령인 거네요. 뭐 일단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항은 뭐 증인께서 당연히 이 사건 소위 국무회의가 나중에 이루어진 건데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국무위원들 수를 계속 확인하거나 도착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확인해 본 바는 전혀 없으신 거네요. 증인은. 전 그런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이걸 계속 확인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혀 제가 확인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확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뭐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저는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김영현 장관이 뭐 계엄 상황이 있으니까 뭔가 연락을 하는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했죠. 네. 예. 라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김영현 장관이나 강희구 부속실장이나 아니면 김정한 수행실장으로부터 도착한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되고 국무위원 수나 소집한 국무위원이 누구인지 뭐 어디에 있다라든지 이런 걸 보고받는 장면도 없습니다. 목격하신 기억이 바가 없습니다. 없죠. 네네. 20항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보신 바가 없죠. 네, 없습니다. 일단. 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시행일시가 2024년 12월 3일 22시 00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자가. 네네. 그러면 증인은 뭐 당연히 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신 상황이었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대통령은 21시 14분 이후에 조경, 송미령, 오영주, 증인 이렇게 추가로 소집을 했거든요. 연락을 해서. 네네. 그중에 가장 빨리 도착한 거는 증인이셨죠. 네네. 21시 57분경이니까 네. 가까우셔가지고 빨리 네,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고 어쨌든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길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서
22시를 지나서 22시 23분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전 뭐 몰랐어요. 그 당시로서는 증인은 전혀 네. 시간이나 순서나 이거를 그런 거에 기억하시는 대해서 건 전혀 없는 거고요. 몰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니까 그렇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21항입니다. 이것도 아까 21항 생략하겠습니다. 22항입니다. 그 대통령이 대접견실에 다시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증인께서도 22시 32분 57분경에 대통령으로부터 서류 한 장을 받죠. 네, 네. 그리고 그 서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러니까 차관보에게 전해줬던 서류고 네. 그 서류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돼 있고 그 안에 뭐 예비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국회 예산을 뭐 막으라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거를 증인은 그 당시 받아서 읽어보신 걸로 CCTV에 나오는데 보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기억은 네, 내용이 기억이 전혀 없으시- 기억은 네, 없으신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나중에 기획재정부의 윤인대 차관부로부터 전달받은 후에야 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게 됐다는 네, 거죠. 저의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건을 처음으로 본 시점은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네요.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라항입니다. 그 아까 문건에서 봤던 이 예비비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증인께서 이게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시는 모르고 이제 그때 간부 회의 때 내용을 네. 받고 그 뒤에 이제 국회에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1번, 2번은 실행 가능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비비라는 게 있는 거고 국회에 이제 자금 배정이 된 상황에서 뭐 기재부가 차단을 하거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워딩은 마지막 그 문구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인 말씀하신 이 내용 그대로시네요. 예비비는 이미 편성돼 있는 거고 네. 국회 관련 예산도 이미 편성돼 있어서 더 기재부가 추후에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3번 관련한 사항은 아직 제대로 입법기구 자체가 구성된 것도 아닌데 예비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법규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시행할 수 없다.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저 문건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네. 그 증인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문건 자체는 그 내용도 조악하고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들하고 논의할 대상 조사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내용이 조악하고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저거에 대해서 저한테 평가를 하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저희 기재부는 저는 어떠한 지시나 어떤 것도 저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저거에 대해서 무슨 뭐 고민을 하거나 뭐 논의를 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지시 문건 내용하고 관련해서 피고인과 논의한 적도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예. 증인이 목격하신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도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23항입니다. 증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에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금감위의 위원장이 모이는 회의, 소위 이제 F4 회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소집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바로 소집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포하고 올라오셔서 이제 선포를 하니까 저는 이거 이제 외환시장 큰일 났다.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제가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길래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통령이 계신 상황에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CCTV 증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본 CCTV에 의하면 회의 중에 증인께서 따로 전화를 이 옆에 가서 전화 거시는 게 있는데 그게 F4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 소집하는 네, 그 네. 전화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증인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서 22시 42분경에 대접견실 나가려고 하셨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주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사인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해서 장관들이 다시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네, 진술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네.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안 나시고요. 네, 네. 그 목소리가 혹시 증인께서는 국무위원들하고 여러 번 회의도 하시고 접촉을 하셨으니까 그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였습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뭐,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총리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총리님의 목소리는 네, 아니었다. 뭐 사인해달라는 얘기를 총리가 말씀하실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당시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정으로. 박성재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이 그 그건 얘기,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뭐 그거 가지고 그거는 추정할 기억이 수- 없으십니까? 네, 기억이 없습니다. 남자 목소리고. 근데 남자 사인은- 목소리인데 적어도 저 피고인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네, 여기 총리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강희구 부속실장은 증인 아시죠? 압니다. 그 서명하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증인께서 나가려고 했던 대접견실 출입문 출입구 쪽 그쪽에 있던 강희구 실장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까 혹시? 글쎄요, 뭐 그거를 여기서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추정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뭐 적어도 그 CCTV로 보면은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무슨 사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네. 그랬더니 출석했다는 사인이다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군가 했는데 네, 그것도 누구인지 역시 그건 기억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시는 거고요. 그때 증인은 아 이게 서명 즉 사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국무회의에 외관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국무회의에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대통령이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는 그 당시 생각하실 때. 뭐 그 당시는 그런 누구 주체를 생각한 적은 없고요. 굳이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대통령실에서 불러서 갔으니까 뭐 누구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는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실제 증인께서 어떤 서류를 제시받으면서 뭐 서명하라고 요구받으신 건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아, 안 그래요? 나는데 다른 참석자들 얘기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24항입니다. 증인께서 아까 CCTV 보신 것처럼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젓고 무엇인가 좀 항의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서명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고인이 서명을 요구해서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까? 아까 증인 그 주신문에 대답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니 그 안에 남아 있었던 적어도 회의의 그 주재자 내지 좌장이 피고인이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뭔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 쪽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인하고 가라고 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쪽을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닌 거죠.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뭐라고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그런 취지의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께서 그 상황을 주재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빨리 나가야 되는 것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주재를 하고 있는 총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다. 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라항을 보겠습니다. 그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증인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53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국회에서 해제 의결 있은 후에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참석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재 국무총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무위원들 그 성함이 쭉 있고 O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무회의에 참석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누가 참석했는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OX 표시로 참석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거든요. 이거 혹시 이런 식의 국무회의록이 작성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지금 처음 봅니다. 그 증인께서는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있으면 사전에 국무회의 의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가 해야 될 의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이거에 대한 의견 내고 찬성 반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서명으로 내부적으로 처리하실 뿐이지 국무회의 회의록이라는 곳에 증인께서 직접 서명을 하거나 한 적은 없으시죠?
뭐 제가 서명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나머지 정리된 것으로 보고 25항입니다. 증인께서 대통령실 퇴실해서 F4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은행회관 가셨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그 00시 50분경부터 01시 50분경까지는 기획재정부 간부회의를 진행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항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증인이 대접견실에서 28항입니다.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셨지 않습니까? 네. 증인이 당시 계엄을 반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생각하신 이유. 뭐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그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상식적으로요. 두 번째는 제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에 대한민국이 계엄을 어떠한 이든 간에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은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29항입니다. 증인 당시에 이 계엄군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거나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체포할 걸 예상하시거나 해서 계엄을 반대하신 건 아니죠? 당시는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고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뭐 저희 세대가 계엄을 과거에 계엄에 대한 기억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 비슷한 생각을 저와 다 마찬가지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30항입니다. 증인 당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 물리적으로 막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은 없나요? 말씀은 지금 강하게 하셨거든요.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들어가셔도 대외 신인도가 문제가 되고 경제가 땅에 떨어집니다. 라고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저지하는 어떤 행동을 하신 건 없습니까? 뭐 아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저 나름대로 만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말로는 부족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몸이라도 던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조금 바꿔서 여쭤보면 지금 증인은 계엄에 그 당시에 반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고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어쨌든 보면 중간에 대통령이나 김영희 장관이 나가는 건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검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면 몸으로라도 막았어야지 막지 못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당시 상황은 뭐 그렇게 짧은 순간이었고 그래서 뭐 대통령을 만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 국무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또 사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상황은 말로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몸이라도 던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당시는 워낙 짧은 시간에 대통령이 앉아서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거나 의견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본인이 결정하고 나가는 상황이어서 그럴 만한 경황이 없었던 것은 맞죠? 네, 하여튼 뭐 저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물어보실 게 있습니까? 네, 증인. 네. 아까 증인 대답하신 것 중에서 이제 당시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셨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고 증인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나신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피고인의 당시 태도가 그 반대를 안 했다고 느꼈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증인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게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건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총리를 뵀을 때 제 기억으로는
너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총리께서 이 부분을 많이 만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나도 반대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뭐 저는 그때 뭐 총리께서 어떤 생각이신지는 상관없이 좀 더 우리가 만류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만류하자는 취지로 총리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게 내가 마치 총리께서 뭐 만류를 안 하고 계셔서 그 얘기를 했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증인이 대답한 거랑 그리고 아까 피고인이 증인의 질문에 대해서 답했던 내용은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라는 대답에 피고인이 나도 반대를 말씀드렸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증인이 진술하셨어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네네. 증인의 질문 자체는 피고인이 반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이 이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그거는 이렇게 생각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총리께서 그 전에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께 반대를 했는데도 제가 낙담을 하고 나와서 앉아 있는데 다른 국무위원이나 총리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반대 안 하고 계십니까?라는 취지인 거죠. 당시에는 제 네, 말씀은요. 예,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기준의 네, 당시 기준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더 가야 돼서 만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그걸 가지고 제가 총리가 지금까지 뭐 반대를 안 했으니까 내가 한다 그거 취지는 아니었고. 네,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상황이 그랬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이 지금 질문하고 대답을 나누기 전에 네. 이제 증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아까 말을 나누는 모습을 CCTV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제가 가서 더 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이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말을 했다라는 네. 취지로 대답을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행동은 지금 조금 전에 증인이 피고인이 행동이 반대를 하지 않았거나 반대를 한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이전의 상황인데 네, 네. 증인과 피고인이 이때 대화를 나눈 이 부분은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반대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건가요?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뭐 사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옆에 조태열 장관도 같이 서 있었고 총리가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까 분위기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이제 이분들은 와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엔 좀 네가 좀 네 차례다 가서 좀 얘기를 해봐라라는 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는 당시 생각이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가서 말씀드리는 게 제 책무다라는 생각을 했던 느낌이 있었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리께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총리께서도 들어가서 얘기해봐. 이런 되게 굉장히 좀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느낌을 물어보시니까. 네. 그럼 그 당시에 대화를 나누시는 거는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분이 들릴 정도로 대화를 나누신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이서만 대화를 작게 나누신 건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서 계시고 이제 들어가시려면 전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총리께는 뭐 귓속말 같이 하는 모습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제 대적견실을 퇴실하실 때 증인이 반대해도 할 일은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라는 진술인데 그러면 그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는 대적견실에서 증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화가 오갔던 것인가요? 아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할 일은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어차피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환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FFA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굳이 증인이 내가 할 일은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는 누군가가 증인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그걸 설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그때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할 일은 하겠습니다라는 건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워딩은 기억이 안 나고 다만 제가 외환시장이 지금 있으니까 FFA를 하려고 지금 시장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아마 할 일이란 말을 했다면 제가 이제 이직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제가 반대를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 계엄이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 다 공직자이신데 제 그때 상황은 저는 더 이상 이직을 수행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제 직을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직을 던지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비록 직을 던지거나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이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충격은 클 테니까 지금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회의도 하고 시장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은 저의 마지막 책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말씀을 검사님이 하시니까 아마 그런 취지의 제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계엄에 반대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증인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실제로 대통령 탄핵 소추 전까지 사직한 사실이 있나요? 탄핵 소추전에 총리한테 사직한 적도 있고요. 총리한테 아마 사의를 표명했던 걸로 저뿐만 아니라 근데 검사님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사표 던지는 이제 건 추가 질문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직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사직을 한 사실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사의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이 재판장님 아까 물음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내가 계엄에 반대는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 이 말뜻이 비상계엄에 필요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외부로 드러난 표지를 보면 증인이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문건을 받았고 거기에 보면은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런 글씨에 형광펜으로도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 장관의 진술을 보면은 증인을 위한 그런 특별문건과 이상민 장관을 위한 단전단수 특별문건, 피고인을 위한 또 특별문건 이렇게 특별문건들을 만들었다고 김용현 장관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증인에게 준 거라고 이렇게 진술이 있고 또한 증인 지금 사직 운운하지만 실제로 사직이 된 것도 없었고 또 향후에 증인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때 헌재 재판관 3명 미임명과 관련해서 2명만 임명하는 등 미임명권과도 증인이 연루되어 있고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재판장님. 네. 지금 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석해서 증인과 관련해서 인식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증심을 하는 거지. 지금 특검에서 물어보시는 거는 저희가 듣기로는 증인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증인과 관련된 무슨 범죄를 추궁하는 것처럼 신문하시는 내용이어서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뒷부분은 좀 짧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헌재 재판관 미임명권 등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증인이 당시에 내가 계엄에 반대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런 외부에 드러난 지표들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든 해석하기에는 증인이 비상계엄에 필요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 즉 비상계엄에 동조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떤 말씀을 개인의 생각이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직 말씀하는데 저한테 사직 운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볍게 사직 운운한 건 아닙니다. 제 자리가 사표를 던지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공직자시니까. 제가 그때 나중에 비상계엄 후에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당시 대행한테. 그랬더니 언론에 파이낸스 미니스터가 기재부 장관이 사표 썼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제가 느낀 게 우리 직이라는 건 공직은 내가 사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 부분은 끝까지 사표를 직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제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거와 일맥상통해서 그런 부분을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헌재재판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첨언을 드리는 건 그렇고요. 다만 헌법 질서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헌법 질서가 돌아가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그 제가 개헌을 반대했던 거랑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그 증인이 증인과 외교부 장관 조태열 장관과 함께 대통령께 비상계엄을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발언을 한 이후에 박성재 장관이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다르고 다른 그 뉘앙스거든요. 조서에는 수사기관 조서에는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증언하실 때는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들리기에는 다른 장관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외교와 경제 쪽은 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들리거든요. 뉘앙스가 어떤 것이었는지. 글쎄 뭐 제가 그걸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저는 그때 그 저희가 반대하는 모습을 외교부 장관이 그 박성기 장관이 대통령께 그 아주 걱정이 이분들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증인이 도착하고 대략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증인이 계시는 동안에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면전에 또는 이 집무실이든 대적견실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비상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답답한 마음에 증인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상민 장관에게도 다른 증인에 따르면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하겠지라는 말까지 할 정도인 답답한 상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이 오는 족족 집무실이나 또는 대적견실에 대통령을 향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라고 이렇게 건의하거나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네. 아까 김용영 장관한테 이제 처음 김용영 장관이 이제 들어와서 증인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조금 항의를 하시면서 언성을 좀 높였을 때 김용영 장관이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 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뭐 돌이킬 수 없다 정도 얘기했던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말씀도 그거는 드렸습니까?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정확히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돌이킬 수 없다는 거가 어떤 의미에서 뭐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러니까 건지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뭐 군에 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군대도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네. 예, 그냥 이제 돌이킬 수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지금 와서 계엄을 추진하는 거를 그만둘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김 장관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뭐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이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경찰인가 어디 가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대통령이 그러셨다고 했는데 그 취지의 말씀이 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준비가 지금 돼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네. 그 준비가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네. 계엄의 준비라고만 나중에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준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께서 추가 좀 하시겠어요? 네, 제주 신문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해광의 정현택 변호사입니다. 증인께서 처음에 대적견실로 들어갔을 때 우리 피고인을 보셨는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있었다 이렇게 그 기억이 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지인께서 그 서명하고 이제 대적견실의 모든 상황이 이제 그 계엄 선포가 끝나고 이제 그 국무위원들과 이제 비서실 그 직원들이 쭉 나갈 때 다시 이제 누군가 서명을 하고 해서 다시 들어오시면서 이제 논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지인께서 이제 특별히 총리가 있는 방향을 이제 피고인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이제 서명을 어떤 의미든지 어쨌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이제 그 관련해서 총리님이 굳이 서명을 하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걸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총리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총리님이 이제 국무위원들의 어떤 리더, 그러니까 그 어른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주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리님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제주신문에서 총리님께 왜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시려고 합니까? 총리님 왜 반대 안 하십니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리가 특별히 계엄에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조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금 모여 있는 국무위원들의 가장 그 어른이고 리더고 그다음에 이 모여 있는 어떤 대통령 다음으로 이 회의를 지금 주재해야 되는 그 모임을 주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총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혹시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질문이 이해가 갑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총리께서 가장 거기서 좌장이시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큰 이유는 증인이 거기 대적견실에 온 이후에 피고인이 반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일단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뭐 굳이 뭐 따로 더 언급한다면 뭐 그 회의 장소에 있는 국무총리가 제일 높은 분이고 이런저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피고인한테 왜 가만히 계시냐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일단 총리께서 좌장이시니까 뭐 좀 만류를 해도 총리가 중심이 돼서 같이 다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 네, 너무-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질문하십시오. 혹시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물어보면 대통령 면전에서 이제 그 피고인이 직접 반대하는 거는 우리 증인께서 보신 적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국무위원들이나 그 비서실 직원들이 대적견실에 남아 있는 동안에 그러면 혹시 이제 계속 많은 대화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계엄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걸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뭐 일단은 발언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우려하는 그런 표정이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제가 그래서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제 증인이 이제 그 부총리로서 이제 그 할 일에 관련해서 일단은 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시지만 일단은 계엄에 반대하시고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대신 본인이 이제 부총리로서 할 일은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본인이 일을 놓으면 손을 놓으면 실은 뭐 경제가 마비되고 실은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제 그 증인을 비롯한 다른 국민들 특히 피고인의 경우도 본인이 할 그런 역할들이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 이후에 총리가 만약에 그 뭐 계엄의 그런 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단은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것은 그 총리의 업무로 일단은 증인이 혹시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총리 업무와 상관이 없는 거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몰라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또 자기의 직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뭐 다 물어보신 거죠? 증인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12월 3일 날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국무회의 하는 줄 몰랐고 나중에 서명 얘기가 나와서 그제서야 국무회의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셨는데 예, 맞나요? 맞습니까? 뭐 비슷합니다. 네. 그 사람을 더 부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부른다기보다 연락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락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뭐 그냥 왜냐면 사람들이 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착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분위기였던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뭐 사람을 뭐 구체적으로 몇 명을 더 불렀고 그런 막 얘기는 못 그런 들었습니다. 네, 모르시고요. 못 씁니다. 그 아까 윤 전 대통령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러 가려고 하니까 증인하고 조태열 장관이 일어나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네. 그 상황 관련해서 증인이 뭐 어떤 이유로든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그때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이 이건 안 됩니다. 이 정도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안에 들어가서는 좀 더 길게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는 이건 안 됩니다. 뭐 저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떤 이유로든 안 된다. 이거는 집무실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서는 좀 말씀하신 길게 거예요? 말씀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 계신 상황에서 제가 일어나서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박성재 장관이 경제하고 외교는 뭐 반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증인하고 조태열 장관 반대하는 걸 뻔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박성재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조금 이상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그 뭐 뉘앙스나 이런 게 좀 어땠습니까? 그래서 지금 뉘앙스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약간 좀 의외인데 제가 그때 경찰에서 어디서 얘기할 때는 그 무슨 취지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박성재 장관이 우리 둘이 걱정을 하니까 뭐 도와주는 취지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뉘앙스를 물어보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박성재 장관이 뭐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뭐 그런 말씀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 그 워딩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CCTV 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대통령께 제가 대적견실에 나왔을 때 반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나하고 조태열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가물가물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 장관이 그 말씀을 하신 게 딱 기억이 나서 아 분명히 뭔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CCTV를 딱 보니까 딱 그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특히 박성재 장관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집무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대접견실에 계시다가 집무실 들어가시기 전에 그 총리임 피고인하고 몇 마디 얘기를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뭐 증인의 지위나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뭐 총리의 허락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고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 상황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통령이 서 계시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번에 좀 말려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다 바란다 그럴까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락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일 어른이시니까 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피고인한테 같이 가서 말려보시죠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뭐 피고인이 내가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들어가서 만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뭐 좀 길게 반대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비상계엄 선포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이? 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는 제 마음속으로는 뭐 지금 와서 물어보시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헌법상 이렇게 해서 그 사유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고 제가 정확한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 상식적으로 아까 제가 상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비상계엄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저는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경제적으로나 우리 시인도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뭐 증인 세대에선 과거 뭐 계엄 기억이 있어서 반대를 했다고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을 알아서 반대했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제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희 세대의 상식으로 그 당시에 비상계엄은 뭐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비상계엄 선포라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 거 아닌가요?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글쎄요, 뭐 그걸 그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요. 예, 그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저는 우리 대외 신인도하고 경제가 거기에 충격은 가늠조차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그 피고인에게 뭐 왜 반대를 안 하십니까? 뭐 내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피고인이 나도 여러 번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고인이 나는 왜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뭐 그런 말씀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나는 왜 반대한다 이런 말도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리께서 평생 경제 관료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저랑 같은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후에 증인이 그 외환시장 걱정이 돼서 뭐 F4A도 소집하시고 그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다음날 증권시장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외환시장, 금융시장 충격은 사실 비상계엄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선포 후에서야 이렇게 대책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판사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선포 직전에 한 20분 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를 소집한 게 선포되고 나서 선포된 걸 확신하고 조금 있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뭐 지금 사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었고 일단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먼저 저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만류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현실화되니까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그래서 그 소집을 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전 생각이 뭐 제가 상식적으로 내지는 제 책무라는 데서 제가 시간을 끌었거나 소집 자체가 뭐 늦었거나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증인을 추궁하려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걱정이 되셨다고 하니까 뭐 그전에는 걱정이 안 되셨는지 아니면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 점검을 하려고 하신 건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네,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건 그건 아닙니까? 아니죠, 당연히. 네. 네. 피고인 얘기로는 되게 뭐 나라 국가 경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국제 신인도 뭐 걱정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피고인이 이렇게 걱정한 거에 비해서 뭐 증인에게 경제 관련해서 지시한 게 있습니까? 그 당시는 뭐 그런 말씀을 특별히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뭐 상황이 글쎄 총리께서도 그때 뭐 굉장히 경험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 업무 관련해서 지시한 바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네, 통상 경제 관련된 부분은 총리께서는 저한테 맡겨 놓으시기 때문에요. 저한테 특별한 지시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평소에. 네.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쭉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정의께서 경제 관료시기 때문에 12.3 비상경 관련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뭐 개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답변하신 것 중에는 또 본인이 이제 경험해 본 세대라고 쭉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는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 뭐 많은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뭐 국회에 경찰,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일부 점령을 하기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인들이 나갔던 걸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증인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지금 오늘 이제 증인으로서 출석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방송이 되니까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여기는 재판이니까 또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뭐 반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계엄을 막지 못했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재판을 하면서 서로 뭐 누구는 반대했다, 누구는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뭐 제가 법적으로나 헌법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당시에 뭐 요건도 어떤지 잘 몰랐고요.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그 당시도 그랬고 그 당시도 그렇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반대를 했지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더 강하게 제가 몸이라도 던져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계엄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당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여기서 증언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어떤 뭐 저희의 생각을 변명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랑 사법적인 어떤 부분하고는 별개로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증인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증인심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전 재판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중요 증인이기도 하고 해서 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재판 여기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오후 2시에 일단 소환을 한 상태라서 그때 법정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